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유동환입니다. 저는 이야기로 돈 버는 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술을 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정말 낯설입니다. 예. 돈 버는 이야기를 자꾸 할 텐데 다소 꺼리시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최 측에서 제가 받은 게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결해서 산업화 방안을 미나와 연결해서 좀 고민해 달라. 그래서 진짜 고민했습니다. 제가 미나를 1도 모르기 때문에 전통문화유산 중에 특히 이런 시각적인 표현이 어떻게 콘텐츠 산업과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의 내용들을 차분히 좀 전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학생들이 빅판다 내지는 저기 판다 간다 아니면 판다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왼쪽 그림이 저의 이전 직업입니다. 3D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썼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출판도 하고 공연 시나리오도 쓰고 했는데 3D 애니메이션은 생각보다 길죠. 아동물이고 그래서 이제 제 멘토가 쿵푸 판다의 존 스티븐슨 감독님이시고요. 이 감독님께 편지를 보냈더니 진짜 제가 안동대학교 근무하는 중에 진짜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 전문 용어로 돌아이인 거죠. 예. 그래서 오시는 김에 한국에서 여러 강의를 해주셨고 안동까지 오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도 창의성에 대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게 2년이 되려고 그러는지 지금 현재 직업입니다. 교수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박물관 테마파크 이런 것들을 기획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 광저우에 청룡이라고 하는 동물원을 기반으로 한 테마파크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원 테마파크에 판다가 인공적인 과학의 힘을 빌려서 3남매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3남매의 귀여움을 영원히 보존하는 테마파크를 설계해다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제가 설계한 판다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판다로 불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긴 이야기를 설계하던 창작하던 사람에서 테마파크는 여러분 공간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가 많이 펼쳐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민화처럼 어떤 단면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제가 만든 판다 파라다이스는 AD 1세기 중국 황후의 묘소에서 발견된 판다 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뼈를 보고 한나라와 당나라의 외교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도 판다 선물 외교가 있었다는 것도 발견하고 그래서 판타지 이야기를 가지고 중국의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는 또 회사를 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회사 하기 전에는 12년 정도 프리랜서 시나리오 작가, 번역가 뭐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동양 철학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나 사상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하는데 이미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사가 3D 애니메이션으로 문화유산을 복원하거나 영상으로 만드는 요즘 말로 VR, AR 이런 거 만드는 회사를 했었고요. 석굴암 관련한 콘텐츠나 베트남 후에 황궁 복원 작업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는 민화를 이야기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민화의 매력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짧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럼 민화 안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인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앞에 전 선생님께서는 창작자가 선택해서 그걸 이야기를
콘텐츠를 완성하는 과정을 주로 보셨다 그러면 저는 창작자가 민화에서 이야기라고 하는 모티프를 얻어서 앞으로 상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꼬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의 이제 현실적인 안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제안해 보는 걸로 진행해 봤고요. 자, 이야기 산업과 민화. 여러분, 이야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오징어 게임 끝부분에 이 오 씨가 죽기 전에 오일남 씨가 내가 왜 참가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죠. 직접 체험해봐야 재미있다.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뛰어들어봐야 재밌다라는 구절을 남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잔인한 게임이지만 이 안에 전래놀이가 투영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래 문화, 전통 문화를 활용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이야기가 담긴 걸 소비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데 이 커피가 들어간 상품만 소비하던 시대에서 스타벅스에서 소비하는 건 폼나죠. 예. 서비스가 그 브랜드와 함께 뭉쳐서 소비됩니다. 또 하나, 커피하고 아무 상관없이 스타벅스 브랜드가 박혀있는 상품도 팔립니다. 이미 1940년대에 월트 디즈니가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 공간에서 연필에다가 미키마우스를 낙인 찍듯이 찍어서 팔았죠. 연필을 샀을까요? 미키마우스를 샀을까요? 그렇죠. 참 똑똑한 청중과 함께. 예. 미키마우스를 샀습니다. 무려 디즈니는 5배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모든 상품에 배경 스토리나 이야기, 브랜드 이런 걸 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모습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연구한 사람이 롤프 랜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상품을 팔 때 꿈, 이야기, 감성,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민화가 짱이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상품화하느냐는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할까?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삶을 어려운 사건을 만나잖아요. 인생에서 큰 위기를 닥치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죠? A, B, C 해서 내가 요번에 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 또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하면 시뮬레이션 하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홈즈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셜록 홈즈 한 명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논리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건 정말 이 인간의 내면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 온갖 불행하고 힘든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걸 깨닫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리고 우는 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돼 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즐기는 거죠. K-pop 데몬 헌터스 뭐 어디 가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K-pop 데몬 헌터스의 전통 문화 요소는 뭐 내일 발표하는 이 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K-pop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괜히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그리고 K-pop 팬덤이 없었다면 이렇게 소비될 수 있었을까? K-pop의 이런 민화적인 요소의 결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K-pop 헌터스에 나오는 이 더피나 서시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 호작도의 주인공은 보조 캐릭터입니다. 신스틀러인 건 맞는데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화의 주인공이, 아니 민화 속의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는 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작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훨씬 더 이 산업은, 여러분, 콘텐츠 산업 복잡합니다. 참여하고 체험하고 팬덤이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술 하실 때 고객을 생각 안 하실 텐데, 산업은 아예 개발 과정에 고객에 대한 연구가 포함됩니다. 시장 조사, 트렌드 조사, 그리고 관객의 욕망, 이런 것들을 읽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목하고 평가하고 다시 애정을 부여하고 하는 이러한 감성적 소비 과정을 거쳐서 참여, 체험, 그리고 열광적인 지지자들의 확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창작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몰렸다 하면 난리죠. 되는 놈만 됩니다. 안 되는 놈은 아예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세상을 이해하셔야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의 소재로서 민화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제 선생님들 학회에 있는 논문에 거의 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는데, 민화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무속, 불교, 유교, 장식용 민화 이런 구분 안에 소재 구분이 있고, 아까 전 선생님이 구분한 많이 채택되는 소재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발굴해야 될 소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이야기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고요. 그랬을 때 창작 소재화는 결국은 앞으로 창작자에게 선택된다. 이건 여러분 추가되는 이야기 없이 민화 자체가 이야기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오래된 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을, 창의성과 기술을 합쳐서 다양한 매체에 올려서 산업화한다. 이거 2000년대 초반에 만든 겁니다. 근데 오랜 연구를 해보니까 문화적 요소 중에 창작 소재로 선택되는 게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따로 있다가 이야기 가치가 있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 자원을 한번 민화 속에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죠.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조사, 발굴, 연구, 고증하고 아카이브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 연구, 그러한 기반 위에서 활용도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은 상당히 연구와 조사는 굉장히 많았지만 활용은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고리가 끊겨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 따로, 활용하는 사람 따로 협업하셔야 됩니다. 이 민화가 성공하려면 민화하는, 예술하시는 분들과 산업하는 사람들의 소통로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공동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문화유산 활용의 어떤 유형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문화유산, 문화재청이 문화재 활용과를 만들 때 연구 용역했을 때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민화를 예술적으로 재창작하고 현대적으로 창작하는 이야기,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으로 연동해서 문화상품으로 파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 얹고 매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제가 2010년부터 특정한 연구를 했습니다. 안동대학교에 제가 문화산업전문대학원에 교수로 근무할 때 지역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문화부의 연구 영역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게 전통문화산업진흥연구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연구 결과를 내고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진흥하는 법을 만들자 하는 데까지 합의됐습니다. 저는 법이 쉬운 줄 알았어요. 그 이후로 14년 걸렸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제가 국회에 끌려가서 국회의원들 인사하고 다 토끼더라고요. 그래서 천바디란상 개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관련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들었습니다. 왜? 전통문화의 인간문화재 분들은 어느 정도 법적 보호 안에 있죠. 근데 그 후계자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연구를 계속하고 14년간 그 단상에 계속 끌려다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살게 하자. 이수자들,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게 정의다. 그래서 연구를 5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 연구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15일 날 시행령 만드는 작업까지 하고요. 문화부에 제가 다시는 부르지 마라. 이가 갈린다. 내가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나는 아주 재밌는 문화 콘텐츠 만드는 그런 교수다. 그 길로 간다 했고요. 또 공교롭게도 2014년에 국가유산 기본법도 개정됐습니다. 문화재 기본법이 국가유산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뭐가 추가가 됐냐면 유산 활용이라고 하는 항목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필산업화입니다. 전통문화를 산업화하고 국민들이 사랑하고 소비하게 하라 하는 게 국가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세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발표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 과정은 1차적으로 문화유산을 보는 관점의 변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직축으로 보시면 국내에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건 일종의 민족문화유산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 그리고 세계에서 지키는 것, 세계문화유산으로 보는 것, 이건 세계성입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돼.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데 가로축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콩쥐팥쥐 이야기가 있듯이 유럽에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미지의 도상도 전 세계 공통 요소들이 나타나죠. 길상과 선과 악에 대한 이미지의 공통성, 이거 문화 원형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자원화의 첫 번째 지점은 상업적 요소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감성입니다. 어떤 이야기나 이미지에 대한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다. 공감의 이야기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높은 것들, 그러니까 석탄 광산이 있으면 그 중에 순도 높은 석탄을 발굴해내고 캐내는 작업이 문화 자원의 발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 민화는 시각적 표현물입니다. 여러분 콘텐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 예를 들어서 삼국지를 표현한 기록화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한 컷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컷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이야기의 덩어리를 스스로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박물관 테마파크도 꼭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들어가면 신데렐라 성이 보이죠? 신데렐라 성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모두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왕자와 공주가 펼쳐졌던 수많은 기사담, 마녀담 이런 이야기들을 연상하죠. 이걸 브레인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구성하게 하는 것.
저는 민화는 전통시대에서 이런 시각적 표현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 작은 단서를 던져서 원래 있었던 이야기를 완성시키게 하는 촉매제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평가해 보면 원래부터 구운몽도처럼 이야기 속에 한 컷을 구성한 그런 그림이 있죠. 이거는 쉽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또는 문자도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 고사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지만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또 한 발 더 나가면 호랑이가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수많은 동물이 주인공이 돼서 활동하는 서양의 수많은 캐릭터 기반의 영상들은 많이 있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 호랑이한테 어떤 이야기를 더 추가해야 될까요? 어떤 자격을 줘야 될까? 이게 제 관심사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야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무대 인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대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 요소들 중에 시간과 공간만 비틀어도 이야기가 재창조되고 변형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현대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전략,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죠. 다시 환생하거나 미래로 떨어지거나 과거로 가거나 하는 거죠. 뭐 포크네 셰프 보셨죠? 예, 기타 등등. 자, 근데 진짜 이야기가 발생하는 요소는 뭘까요? 배역과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은 일치되는 겁니다. 행위자가 행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민화 속에 들어있는 캐릭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캐릭터가 좀 더 적극적인 사건과 갈등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사를 해보면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최소서사, 최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관람객들이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박물관을 기획하거나 이럴 때도 유물 한 점, 부서진 유물 한 점이 그 시대를 말하게 하거나 하는 곳들이거든요. 근데 최소서사가 바로 모티프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는 걸 궁금하게 만들게 하고 그 행위를 노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티프의 조건이 뭐냐면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예측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모티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인데 맹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코믹하게 등장하죠. 호랑이의 반전입니다. 또는 까치가 있는데 까치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에 반전이 있다라면 그러면 이제 캐릭터성을 가지면서 안정이 위반을 통해서 불안정해지고 반작용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K-팝 더모노터스는 캐릭터만 가져왔지 이 이야기의 법칙을 잘 따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한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욕망의 모티프들이 있죠. 뭐 신파 스토리 그리고 신데렐라 스토리 아주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폭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민화를 현대의 한국인들이 또는 세계인들이 현재 요구하는 모티프와 연결하지 못하면 민화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대적 의미에서 저는 벽사에서 멈추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벽사가 어떤 성격인데 벽사를 이루려면 그 호랑이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게 더 궁금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발 더 나가보면 세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민화 속의 캐릭터 속성을 더 강화시켜보자. 그런 전략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야기 연구자들이 이미
1920년대 이후로 100년 이상 연구해온 연구의 모습들입니다. 그 첫 번째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의 민담을 막 조사하다 보니까 인간이 아닌데도 인간처럼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 같은 것들, 인간이 아주 애정을 갖고 사랑했던 그릇이 연기를 가지고 아주 영혼을 가지고 인간 대신 원혼을 푼다든가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들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행자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비인간 캐릭터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트먼 뭐 이런 사람들이 로봇, 바람, 해, 달, 불 이런 것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걸 요약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민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 한번 지금도 평가해 보면 한 4단계 정도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제안해 보고요.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민화가 제가 받은 제목을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문화산업의 창작 소재화가 가능하려면 민화 속의 소재를 여러분 창작하고 변화시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호소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점을 바꾸고 그리고 모티프를 찾고 그리고 캐릭터를 성격이 있는 개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는 과정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래서 좀 이런 작업들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 드리면 민화 연구자와 그리고 디지털을 작업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서 민화 스토리뱅크 같은 창작 소재 아카이브 같은 걸 만들면 좋겠고요. 한국국학진흥원 안동에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의 스토리 테마파크 같은 모델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처음 기획할 때도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거 굉장히 단순할 수 있다. 아주 자세한 민화의 사상적 특징 이런 게 아니고요. 민화가 가지고 있는 배경 스토리, 인물 스토리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건을 갖고 있는가, 어떤 캐릭터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 두 가지를 보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디지털로 뭘 만들어 놓으면 일반 창작자들이 알아서 와서 보나요? 안 보죠. 예. 항상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 양다리를 걸쳐라. 경계선에서 하자. 아날로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테마파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젊은 창작자들의 공모전을 이 사이트 안에서 소재를 찾아서 하고 이들을 멘토링하는 사람들은 영화사 대표, 시나리오 작가, 웹툰 작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누가 바라보게 하는 거죠? 창작자가 이 아카이브를 바라보게 하는 작업을 갖게 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콘텐츠 산업은 창조적 변형이 필요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바나나를 직접 갈아서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목욕탕 갔다 나오시면 바나나 우유 저거 많이 사 드시죠? 맛있어. 예. 두 가지를 허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통해서 대중들이 사랑하면 바나나 우유, 갈은 바나나 우유도 먹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서울의 댄스홀을 허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민화의 댄스홀을 허하시면 산업화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